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 주말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가 끝나고 엔리케 감독에게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강인을 미드필더로서 매우 특이한 포지션에 배치를 했는데 이강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이강인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엔리케 감독이 그렇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이강인이 다시 한번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웠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이강인은 공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짧은 패스든 긴 패스든 모두 능숙한 선수다. 물론 이강인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뛴다는 것이 이강인의 이상적인 자리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굉장히 잘해줬다. 다만 이강인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때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하는 건 모든 선수들이 이강인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편안한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이상적인 축구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엔리케 감독이 늘상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를 엔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 자체가 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어쩔 때는 측면, 어쩔 때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 무한 스위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강인이 본인이 어색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선호하는 포지션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수들이 본인의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여러 위치에 대해서 탐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은 선수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비록 이강인이 좋아하는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것이 이강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모습을 다시 한번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런 위치에서 뛰었던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뛰는 모습을 프리시즌부터 볼 수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뛸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냐? 파리 생제르맹은 기본적으로 변형 3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가 올라가고요, 왼쪽에 있는 누누 멘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누누 멘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고 하키미가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갔을 때 직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3미들에서 왼쪽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채웁니다. 그러면 그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두 명의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때는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마치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올라가고요, 왼쪽에 있는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포백에서 3백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미드필더가 2명이 되는데, 이 미드필더가 2명이 될 때 오른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이강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내려와서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3미들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올라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풀백, 왼쪽 공격수,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오른쪽 공격수,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를 중심으로 5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밑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수비라인 앞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위치 선정이 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풀백은 올라가고 왼쪽 풀백은 가운데로 3백이 만들어지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올라가면서,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앞쪽에서 5명의 공격수가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롱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과거에 피를로라던가 아니면 뭐 알론소라던가 아니면 뭐 토니 크로스라던가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킥이 좋은 선수들이 경기장 전체에 패스를 뿌려주면서 방향 전환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들인 건데, 저 때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고 평가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약간 독특한 역할이에요. 이제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보호하는 2명의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냥 혼자 서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이었냐,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지난 경기는 오른쪽에 하키미, 왼쪽에 에메리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키미는 올라가고요, 에메리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3미들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냐면,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은바에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3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 구성이 이강인 옆에 마율루와 두에였어요. 근데 마율루와 두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두에가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이런 장면도 많았지만, 두에가 기본적으로는 공격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에도 함께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거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티냐와 호흡을 맞춘다, 그러면 비티냐와 이강인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다가 이강인 선수가 두에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도 보호해주면서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지만 올라가서 공격에도 과감하게 가담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비티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에와 함께 서게 된다면 두에가 공격으로 올라가고 이강인은 비티냐의 역할을 하면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엘리케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자리에서 수비적인 역할도 필요한 그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3백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었던 하키미가 과감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에메리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3백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원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에 두에, 이강인, 마율루 이렇게 3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에와 마율루가 공격적인 선수들이니까 올라가 버리면 이때 이강인이 3백 앞에 혼자서 위치를 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많은 공격 자원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올라가는 하킴이 왼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두에와 마율루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앞에서 볼을 잡자마자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을 바라보다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한 번에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바르콜라에게 정확한 패스가 도달을 하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장면도 보면 수비 라인 앞에서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수비 라인 앞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정말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달려나가는 하키미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이 이강인의 롱패스가 워낙에 정확하다 보니까 달려나가는 하키미의 발 앞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 하키미의 스피드를 살려서 이강인의 패스가 뒷공간으로 넘어가고요, 하키미가 수비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정말 이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정말 많이 보내줬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3백 앞에 이강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강인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돌아서자마자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을 때 수비가 이걸 예측하고 약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볼을 이 공간으로 섣불리 보내주지 않고 돌아서서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수비가 붙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다시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롱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도 경기장을 정말 가로지르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치 알론소, 피를로, 토니 크로스 이런 선수들의 볼 배급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봤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볼 소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요. 그 순간 왼쪽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또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면서 수비를 완전히 따돌린 다음에 뛰어나가는 바르콜라에게 한 번의 롱패스. 그러면 바르콜라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달려나가는 바르콜라, 이강인의 스루패스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정말 이강인 선수만의 능력은 저렇게 뒤에서 경기장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패스를 계속 공급해줬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엘리케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뛰었던 위치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다 라고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자리를 조금 더 지키고 있다가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이런 수비가 돼야 되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서 뛸 때 그런 수비 방법은 달려들면서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상대를 당황시키게 만들고 앞쪽에서 눌러주는 이 달려드는 압박과 뒤에서 자리를 잡는 압박은 기본적으로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수로서의 그런 수비적인 능력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수비적인 능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적응을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뒷공간에 있다가 달려드는 게 순간적으로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달려들고 있던 선수가 볼을 잡아서 패스를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넘겨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압박을 했다면 애초에 패스가 넘어가지 않도록 압박을 했을 텐데 여기서 한 템포가 늦으니까 편안하게 패스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를 준 선수가 패스를 넘겨준 다음에 다시금 뛰어나가고 있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달려나와서 압박을 했다 보니까, 근데 한 템포 늦은 압박을 하다 보니까 달려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상대가 뛰어나갈 때 뒷공간을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약간 늦고 오히려 이강인의 압박을 피해서 안쪽으로 상대팀 미드필더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주면 편안하게 안쪽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이 공간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는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앞쪽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구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패스가 뒤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뒷공간은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지키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볼이 뒤로 흐를 때 이강인 선수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이 공간을 선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달려나가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일단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 대한 위치 선정을 먼저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달려나갔지만 태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 앞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완전히 이 수비 라인 앞공간이 비게 되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공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 공간으로 상대 미드필더가 들어오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공간을 빠르게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이 3백 앞에 서 있긴 한데 이 안쪽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상대 미드필더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공간을 빠르게 커버를 못 해주다 보니까 편안하게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서 있었지만
그대로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느냐, 저렇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은 좋지만 수비 라인 앞공간에서 수비적인 역할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지난 경기였고, 어쨌든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좀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에멜이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보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먼저 주전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지금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엘리케 감독은 두지 않는 전술을 쓰죠. 그래서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어느샌가 공격적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면 네베스가 내려와서 수비를 보고, 네베스가 올라가면 에멜이나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와서 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채워주는,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적응을 하기만 한다면, 일단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이강인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라인 앞공간과 공격 라인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선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폭넓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 앞공간을 보호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이 앞공간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 평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3백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강인 선수 19번의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공간에 위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토니 크로스라던가 피를로라던가 이렇게 킥이 좋은 선수들이 사실 과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다가 한 칸 한 칸 내려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인터밀란의 차라노글루도 공격형 미드필더였다가 내려오면서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차라노글루 전에 있었던 브로조비치 같은 선수들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다가 킥이 좋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볼을 배급하는 미드필더가 됐었어요. 이강인 선수도 그러한 역할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